이게 결국은 자칭 도인체조라는 게 결국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쿵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림사 무술이 뭐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원래 도인체조 하던 거를 습관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술이 된 거야. 그 체조가 결국은 올림픽 종목도 됐잖아요. 그쵸?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근데 다만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뭐죠? 신화가 되는 거죠. 신화 속에 글로 남길 거냐? 오늘날 실용성으로 가질 거냐? 근데 여기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구침지희. 이건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신화 같은 이야기가 소설 동의보감. 제가 학생 때니까 제가 89학번입니다. 1991년에 소설로 출판된 책인데 이후에 이 책은 드라마로 각색이 돼서 굉장히 여러 편의 드라마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 당시에 전국에 굉장히 머리 뛰어난 고등학교 학생들을 한의대로 유인한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 소설 동의보감 드라마 때문에 결국 당시에 한의대 입시 경쟁률이 사상 최고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효과를 빼놓는다면 사실 소설 동의보감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양한 의료 기술을 약간 신화화했습니다. 미스화 시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구침지휘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구침지휘는 뭐냐면 9가지의 침을 닭의 몸통에다가 찔러 넣는데 닭이 그 침을 찔러 넣고도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더라. 그것을 경쟁해서 결국은 침술의 경지를 가늠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 9가지 침을 우리 몸속에 찔러 넣는 도구로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몸속에다가 찔러 넣는 것을 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펑처라고 하는 전미사가 뭐예요? 삽입이라고 하는 인서션하고 관련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의 생각도 모두 침은 찔러 넣는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겠죠. 이러한 사고로 흘러오게 된 문제가 바로 이러한 옛사람들의 이러한 하나의 놀이 문화가 신화로서 등장하면서 일반화된 거예요. 근데 침은 찔러 넣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침자의 어원은 찔러 넣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바늘이거든요. 바늘은 몸에 찔러 넣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약에서의 바늘의 의미는 초보적 단계는 뭐냐면 몸의 피부를 통해서 자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피부를 통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결국은 피부를 염두에 두는 거는 바늘의 속성상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해부학을 여러분이 알을 때 해부학에 있어서의 피부를 단순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구침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침은 쓰임새가 다른 9가지 범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9이라는 범주화 시켰을까요? 그거는 전통사회의 숫자 개념이 결국은 9라는 상수를 통해서 하나의 상징성을 만든 거예요. 심볼화 시키는 거죠. 이런 상징성을 9라는 숫자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징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탠다드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규격화죠. 규격화. 결국은 옛날 사람은 상징이라는 걸 통해서 규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이라는 침은 9가지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9가지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규격화하겠다라는 노력이 있는 거죠. 그 침을 무조건 몸에다가 찔러 넣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결국 오늘날 우리는 9가지 종류 중에 몸에 찔러 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침 하나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침 중에 한 침만 요즘에 쓰죠. 이게 침수를 소박하게 만들어내게 만든 영향을 줬어요. 침을 외과적 기술로 써야 될 상황을 오히려 주사바늘 하나로서만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건 뭐냐면 찔러 넣는 침이 아니라 몸을 자극하는 침으로서의 경락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락 총론에서 구침에 대한 강의를 한 건데 유튜브에 구침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소개되어 있어요. 오늘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그 수업 자료를 청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구침의 시각으로 몸을 자극하는 물리량을 갖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치료적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사라진 외과수를 복원할 수 있고 현대의과학 안에서 한의학이 외과수를 접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한의사가 외과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외과수를 안 하는 한의학과 외과수를 하는 한의학은 그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선배 때에서는 외과수를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대 한의사가 외과수를 하는 한의사가 등장한다면 그 의료의 범위는 혁신적으로 상상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준외과술에 준하는 치료적 한의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례가 바로 침도요법입니다. 이러한 요법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해부학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또한 침습적 의료 행위로서 관리하기 위해서 영상의학, 진단영상의학과 같은 현대적 과학기술이 한의학에 접목된다라는 당위성이 설득력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 실습은 바로 이러한 점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자 초음파 진단 영상을 주된 학습 교구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9이라는 종류는 정말 9종류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양 사상에서 구라는 상수로서의 심볼리즘을 통해서 하나의 고대 사회에서 침을 규격화하고자 한 노력으로 9종류의 대표적인 표준화 과정을 겪은 것이죠. 이 과정을 황제내경이 비로소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황제내경은 바로 우리 몸의 상태를 조절할 때 그 조절의 방법을 각각 쓰임새에 맞는 침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의 질병을 조절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은 조건별, 증상별로 어떠한 특정한 침을 쓰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안내사항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오늘날 이런 다양한 도구를 통한 질병치료, 신고치료의 범위를 많이 축소해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한테 안내하지만 유튜브 제 채널 안에 도구의 발전으로 구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이 9종류의 침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옛날부터 현대까지 어떠한 과정으로서 인식하는 게 적절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호침만이 오늘날 우리의 주류 침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경혈학 실습을 비롯한 경혈학 실습에서는 일단 여러분한테 이 침만을 위주로 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전달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도 호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걸 요약하면 바로 이 9종류의 침이 됩니다.
참침, 원침, 시침이라고도 부르지만 한의학자들과 이 글자에 대한 한글 표현, 발음 표현을 논의한 결과 저침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저침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물론 이 글자를 시라고 읽는 일부 한의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글자가 중국에서도 발음은 떠로 발음합니다. 떠를 우리가 한글로 표현을 하면 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침, 공침, 피침, 원리침, 호침, 장침, 대침 이렇게 9종류의 침이 있었다. 이 중에 오늘날 우리는 호침을 제일 많이 쓰더라. 물론 모르지만 그 중에 일부는 피내침과 같은 식으로 해서 피부에 부착하는 침도 등장하더라. 어떤 거는 란새처럼 피부를 자락하는 출혈을 목적으로 하는 침도 등장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최근의 침들이 시작은 옛날에 구침 중에 어디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옛날에 9종류의 표준화된 침이 있었다가 그 표준화된 침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통해서 등장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신화화되면서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현실에서 여러분의 의료기술이 덜 침습적이고 덜 고통스러운 침술로 자꾸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호침 하나만 달랑 남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한계의 의식을 극복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호침을 비롯한 나머지 9침을 강조한 거니까요. 한자로 된 표현, 영어로 된 표현, 그리고 그걸 한글로 표현해 놓은 내용,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서 황제내경의 구침 12형편과 관침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 톱 도표로 제가 묶어놨으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경일학 총론과 관련한 구침의 동영상을 꼭 숙지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호침을 중심으로 자침법에 대한 준비 과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호침, 왜 호침이냐? 모기 주둥이처럼 가느다란 침을 만들게 돼서 호침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결국은 자침 과정에 있어서 환자의 감각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의도된 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9종류의 침 중에 가장 물리량이 적고 통증을 비롯한 불쾌한 감각이 적은 침이 호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것이 피부를 통해서 몸속에 관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면, 물론 몸통에 찔러 넣지 않는다면 호침 이후에도 자극량이 더 적은 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자세히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구침 중에 하나인 원침은 피부를 마사지하는 정도의 자극량만 자극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원침은 피부를 뚫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겠죠. 그러니까 마사지 목적의 침도 있다고 생각하면 물리량은 침습 정도가 매우 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듯 몸을 침습적이지 않은 침도 있다를 여러분 떠올려야 됩니다. 아무튼 침습을 하는, 그러니까 피부를 뚫고 몸 안에 들어가는 침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자극량을 약하게 만든 침이 호침이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호침을 오늘날의 규격화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굵기와 길이로 표현합니다. 굵기는 뭐냐? 이 오른쪽에 있는 침체의 굵기, 직경으로 굵기를 표현하고요. 길이는 뭐냐면 이 침체의 길이를 길이로 표현합니다. 여기 침 손잡이에 해당하는 거는 규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침 손잡이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규격은 뭐죠?
침체의 굵기와 침체의 길이가 규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굵기가 미리 단위로 계산이 돼요. 길이도 미리 단위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굵기가 보통 0.3 전후로 굵기가 있고 길이가 30mm 전후로 굵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굵기가 적을수록 통증이 적고 굵기가 굵을수록 통증이 크겠죠. 참고로 이러한 현상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침일수록 가늘어지는 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에서 쓰는 경우에서는 굵은 침을 선호한 경향이 있고 한국은 이 중간의 굵기를 선호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굵기와 길이는 무엇을 말해요? 마찰 면적과 그에 따른 자극량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굵을수록 마찰 면적이 커지고 자의 깊이가 또 길수록 깊어지면서 자극량, 즉 물리량에 해당하는 자극량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굵을수록 자극량이 커지고 길수록 자극량이 커지겠죠. 얇을수록 자극량은 줄어들고 짧을수록 자극량은 줄어들겠죠.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규격은 곧 자극량과 관련돼 있다. 그런 자극량을 토대로 어떤 환자에게 자극량을 결정할 거라는 거는 결국은 자극을 잘 견디는 환자가 있고 자극을 잘 견딜 수 없는 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자극량을 많이 줘야 치료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자극량을 적게 줘야 치료 효과가 충분하겠다라고 정해지겠죠. 이러한 의미는 뭐죠? 여러분이 어떠한 약을 복용할 때 진통제를 먹는다고 칩시다. 진통제 하나를 먹어도 되는가? 진통제 두 알을 먹어야 되는가? 진통제 세 알을 먹어도 되는가? 이런 자극 약효량과 관련해서 이거를 연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침에 있어서 현재는 9가지 침 중에 가장 자극량이 미미하지만 이조차도 규격을 통해서 자극량을 조절하는 규격이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호침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침의 제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침의 명칭을 해석하길 바래요. 침 끝, 침체, 몸통, 침 손잡이인 침병, 침미인, 침꼬리. 그래서 여기는 침을 잡는 침 손잡이 영역. 이 영역은 뭐죠? 피부에 자극되는 자극의 영역.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규격을 보면 됩니다.